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순입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끔찍한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아니, 끔찍하다고 하기엔 처음엔 너무나 완벽해 보였거든요. 마치 천국 같았죠. 하지만 그 천국이 실제로는 지옥으로 가는 대기실이었다는 걸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올해 3월 봄꽃이 막 피어나던 그 화창한 오후였어요. 아들 박민수가 의사답게 진중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정말 좋은 곳을 찾았어요. 며느리 김영희도 간호사로서 전문적인 의견을 보태며 설득했죠. 어머님, 거기는 의료진도 상주하고 시설도 최고급이래요. 그들이 보여준 팸플릿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프리미엄 실버타운 천국동산이라는 이름부터가 마음을 설레게 했어요. 사진 속 건물은 마치 고급 호텔 같았고 정원은 유럽의 어느 궁전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평생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우리만의 공간이라는 문구가 저를 완전히 매혹시켰죠. 손자 박지우도 대학생답게 인터넷으로 여러 정보를 찾아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여기 후기들 봐요. 모두 만족도 최고래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후기들이 모두 가짜였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너무나 일률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거든요. 입주 당일 3월 15일 오전이었습니다. 실버타운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5층짜리 현대식 건물이 넓은 정원에 우뚝 서 있었고 분수대에서는 시원한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입구에는 화려한 꽃들이 만발해 있었고 공기 중에는 은은한 꽃향기가 감돌고 있었어요. 하지만 건물 입구에서 첫 번째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정문이 이중으로 되어 있었고 모두 두꺼운 철제였어요. 보안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안내해주는 직원이 설명했지만 왜인지 감옥문 같다는 생각이 스쳤죠. 그리고 카드키가 있어야만 출입이 가능하다는 것도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김 원장이라는 50대 남자가 저희를 맞아주었습니다. 키가 크고 말쑥한 차림새에 인상도 온화해 보였어요. 박정순 어르신 환영합니다. 저희가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마치 연기를 하는 것 같은 어색함이 미묘하게 감지됐어요. 제가 배정받은 방은 3층 305호였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 정말 놀랐어요. 호텔 스위트룸 못지않게 넓고 깔끔했거든요. 침대, 소파, 옷장, 심지어 작은 냉장고까지 모든 게 최신식이었어요. 창문으로는 아름다운 정원이 내려다 보였고 멀리 산자락까지 보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좋네요. 며느리가 감탄했고 아들도 만족스러워했어요. 여기서 편안하게 지내세요. 우리도 자주 올게요. 하지만 그때 저는 창문을 자세히 봤는데 방범창이 아니라 철창처럼 촘촘했어요. 물론 미적으로 잘 꾸며져 있었지만 분명히 나가기 어렵게 만들어진 구조였죠. 점심 식사는 1층 식당에서 했습니다. 20여 명의 다른 입주자 어르신들과 함께였는데 음식은 정말 맛있었어요. 한정식처럼 정성스럽게 차려진 상차림에 영양사가 직접 메뉴를 설명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몸에 좋은 흑임자죽과 연근조림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식사 중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어르신들이 모두 조용했습니다. 보통 이런 곳에서는 서로 안부도 묻고 이야기도 나누는데 여기선 거의 대화가 없었어요.
그리고 몇몇 분들은 눈빛이 멍했습니다. 마치 정신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오후에는 정간호사라는 35세 여성이 제 방을 방문했습니다. 어르신 건강 관리를 위해 매일 드실 약을 준비했어요. 작은 약봉지를 주면서 설명했는데 비타민과 영양제예요. 꼭 드세요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약봉지를 열어보니 알 수 없는 파란 알약과 하얀 캡슐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뭔가요? 제가 묻자 정간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어르신들 건강에 꼭 필요한 성분들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직접 처방하신 거라 안심하세요. 하지만 그 미소가 왜인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묻는 걸 꺼려하는 듯한 분위기였어요. 저녁 식사 후 송사무장이라는 40세 남자가 각종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입주 동의서와 의료 동의서에 서명해 주세요. 서류를 읽어보려고 하는데 형식적인 거니까 그냥 서명만 해주시면 돼요라고 재촉했어요. 하지만 저는 꼼꼼히 읽어봤는데 이상한 조항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의료진 판단에 따른 모든 치료에 동의함, 응급 상황 시 가조, 동의 없이도 치료 진행 가능함 같은 내용들이 마음에 걸렸어요. 이 부분은 무슨 뜻인가요? 물어봤더니 송사무장이 약간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냥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거예요. 모든 실버타운에 다 있는 조항입니다. 첫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시설은 정말 좋았고 직원들도 친절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입주자들의 이상한 분위기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밤 11시쯤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바퀴 굴러가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를 끌고 가는 듯한 소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중얼거리는 목소리도 희미하게 들렸어요. 문틈으로 살짝 내다봤는데 직원들이 침대를 하나 끌고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침대에는 누군가 누워있는 것 같았어요. 새벽 2시 더 기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하에서 올라오는 듯한 기계음이 들려왔어요. 윙윙거리는 소리와 함께 간헐적으로 삐삐 소리도 났습니다. 마치 병원의 생명유지장치 같은 소리였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누군가 신음하는 듯한 소리도 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천국 같아 보이는 이곳이 과연 정말 안전한 곳일까 하는 의구심이 점점 커져만 갔거든요. 둘째 날 아침, 저는 어제 밤에 이상한 소음들을 잊으려고 애쓰며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더욱 기괴한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제 점심에 옆자리에 앉았던 김할아버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78세의 그분은 치매 초기라고 하셨지만 말씀도 또렷하게 하시고 식사도 혼자서 잘 하셨거든요. 혹시 김할아버지는 어디 계신가요? 임요양사에게 물어봤더니 그녀는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다가 대답했어요. 아, 그분은 어젯밤에 가족분들이 데려가셨어요. 갑작스럽게 집에서 모시기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제 저녁 식사 때까지도 김할아버지는 내일 손자가 면회 온다고 기뻐하고 계셨거든요. 그런 분이 갑자기 나가신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점심시간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식사했던 이 할머니와 최할아버지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총 3명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겁니다. 그분들도 가족들이 데려가셨나요?
정간호사에게 물었더니 그녀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요즘 가족들이 직접 모시려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좋은 현상이죠.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입주자들도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마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듯한 분위기였죠. 그날 오후 저는 우연히 송 사무장이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그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려왔어요. 네, 어젯밤 3명 처리 완료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5명 정도 예정이고. 처리라는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사람을 처리한다는 표현이 왜 나올까요? 저녁 시간 새로운 입주자가 들어왔어요. 69세의 문할머니셨는데 자녀들과 함께 오셨더라고요. 어머니, 여기서 편안하게 지내세요. 자주 뵈러 올게요 라며 작별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며칠 전 제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자녀들의 표정이 묘하게 안도감 섞인 것 같았어요. 그날 밤 10시쯤 또다시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어제보다 더 선명했어요. 바퀴 굴러가는 소리, 엘리베이터 작동음, 그리고 누군가 웅얼거리는 소리까지. 저는 용기를 내어 방문을 살짝 열고 복도를 내다봤습니다. 복도 끝에서 직원 2명이 침대를 끌고 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침대 위에는 하얀 이불에 덮인 사람이 누워 있었는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기괴한 건 그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단으로 아래쪽, 즉 지하로 내려간다는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어제 저녁에 입주한 문할머니에게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임요 양사에게 물어봤더니 그녀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가 말했어요. 아, 그분은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지셔서 병원으로 이송됐어요. 어떤 병원인가요?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제가 계속 묻자 임요 양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제가 자세히는 모르고 원장님께서 다 처리하신다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큰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점심 후 저는 혼자 건물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1층은 식당과 휴게실, 사무실이 있었고 2층과 3층은 거주 공간이었어요. 4층은 의료실과 물리치료실이 있다고 했는데 어르신들은 4층 출입이 제한됩니다. 라고 정간호사가 말했었죠. 그럼 5층은 뭐가 있을까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봤더니 지하 1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버튼은 카드키로만 작동되는 것 같았어요. 계단으로 가보려고 했더니 지하로 내려가는 문에는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고 전자잠금 장치까지 달려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3시쯤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방에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는데 건물 뒤편에 검은색 승합차가 서 있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그 차 주변에 직원들이 몇 명 서 있었고 뭔가 큰 물건을 차에 싣고 있었습니다. 흰 천에 쌓인 긴 물체였는데 모양이 영락없이 사람 같았어요. 더욱 충격적인 건 최운전 기사라는 45세 남자가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한 거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제 방 창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리고는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목격했다는 걸 신고하는 것 같았어요.
10분 후 정간호사가 제 방에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오늘 약 드셨나요? 평소보다 더 많은 약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오늘은 좀 더 드셔야 해요.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시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멀쩡했거든요. 오히려 너무 멀쩡해서 문제였을지도 모르지만요. 지금은 괜찮은데요. 제가 말하자 정간호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르신 약은 꼭 드셔야 해요. 의사 선생님 지시사항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강압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마치 거부할 수 없다는 듯이 말이죠. 저는 할 수 없이 약을 받았지만 그녀가 나간 후 몰래 화장실에 버렸습니다. 뭔가 이상한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정신을 잃어서는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다른 입주자들을 보니 약을 많이 먹을수록 더 멍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또 다시 지하에서 기괴한 소리들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기계음뿐만 아니라 사람 목소리도 희미하게 들렸어요. 이제 끝났나? 다음은 언제? 조심스럽게 처리해야 해. 같은 단편적인 대화들이 바람에 실려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지하가 무엇인지 알아봐야겠다고 말이에요. 이 호화로운 실버타운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라진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밝혀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 진실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끔찍할 거라는 걸 말이에요. 셋째 날 아침 저는 더욱 또렷한 정신으로 주변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밤 약을 버린 덕분에 머리가 맑았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때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식당에서 아침을 드시는 다른 어르신들을 유심히 봤는데 모두들 움직임이 느렸습니다. 숟가락을 드는 것도 고개를 돌리는 것도 마치 슬로우 모션 같았어요. 그리고 눈빛이 흐릿했습니다. 대화도 거의 없었고 있다 해도 중얼거리는 수준이었죠. 제 맞은편에 앉으신 77세 한 할머니는 계속 고개를 끄덕이며 혼잣말을 하고 계셨어요. 응, 그래. 맞아. 좋아.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옆의 박할아버지는 아예 식사 중에 잠깐 졸고 계셨습니다. 이상했어요. 이 정도로 의식이 흐릿한 상태라면 혼자서 생활하는 게 불가능할 텐데요. 할머니 컨디션이 어떠세요? 한할머니께 말을 걸어봤습니다. 그분은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천천히 대답하셨어요. 누구지? 아, 새로운 사람. 목소리도 어느라고 문장을 완전히 끝내지 못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정정하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아침 식사 후 정간호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약 드실 시간이에요. 어제보다 더 많은 약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빨간 알약, 파란 캡슐, 노란 정제까지 총 6개나 되었습니다. 어제보다 많아졌네요. 제가 묻자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어르신 건강 상태를 보니 영양 보충이 더 필요한 것 같아서요. 이 약들은 정말 좋은 거예요. 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수면의 질도 좋아져요. 하지만 그 설명과 다른 어르신들의 상태는 정반대였죠. 뇌 활성화는커녕 모두 멍한 상태였으니까요. 혹시 부작용은 없나요? 제가 다시 묻자 정간호사의 미소가 살짝 굳었습니다. 부작용이요? 전혀 없어요.
다 천연 성분이고 의사 선생님이 직접 처방하신 거라 걱정 마세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차가워지는 걸 놓치지 않았어요. 저는 약을 받고 제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약봉지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일반 의약품과는 다르게 성분 표시도 없고 제약회사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냥 알록달록한 알약들만 비닐봉지에 들어있었을 뿐이에요. 이건 정말 이상했습니다. 점심시간 전 복도에서 송 사무장과 정 간호사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의식하지 못한 채 속삭이듯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박할머니 약 반응이 좀 느린 것 같은데? 송 사무장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보통은 3일이면 확실히 순해지는데 아직도 너무 멀쩡해요. 정 간호사의 대답이 더욱 소름 끼쳤어요. 순해진다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들은 제가 약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걸 눈치챈 걸까요? 용량을 좀 늘려볼까요? 송 사무장이 제안했습니다. 아니면 주사로 바꿔도 되고요. 주사라는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약을 거부하면 주사로 강제로 투여한다는 뜻인가요? 저는 급히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점심 후 저는 화장실에서 약을 다시 버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하나씩 물에 녹여보기로 했습니다. 파란 캡슐을 물에 넣자 물이 탁해지면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화학약품 같은 자극적인 냄새였습니다. 빨간 알약은 물에 닿자마자 거품을 내며 녹았어요. 이런 약이 몸에 좋을 리가 없었죠. 오후 2시쯤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 옆방에 계시던 85세 조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복도에서 하는 신음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 그분이 바닥에 누워 계셨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셨어요. 임요양사와 정간호사가 급히 달려왔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하지만 그들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놀라거나 당황하는 기색이 별로 없었어요. 마치 예상했던 일이라는 듯이 침착했습니다. 이런 일이 가끔 있어요. 혈압약 때문일 거예요 라고 설명했죠. 하지만 제가 아는 한조 할아버지는 혈압약을 드시지 않았어요. 어제까지도 나는 약 안 먹어도 건강하다고 자랑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혈압약 때문이라니요? 게다가 그분을 부축해서 데려가는 방향이 의료실이 아니라 엘리베이터 쪽이었어요. 조할아버지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더니 정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좀 더 정밀한 검사를 위해서 아래층으로 모셔가는 거예요. 아래층이라면 지하를 말하는 건가요? 지하에 의료시설이 있다는 건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그날 저녁 조할아버지는 저녁 식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조할아버지는 어떻게 되셨나요? 임요양사에게 물어봤더니 그녀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아, 그분은 상태가 좋지 않아서 병원으로 이송하기로 했어요. 어떤 병원이요? 가족들은 연락 받으셨나요? 제가 계속 묻자 임요양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원장님께서 직접. 말을 끝내지 못하고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뭔가 큰 비밀이 있다는 게 확실했어요. 그날 밤 9시 정간호사가 다시 제 방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주사기까지 들고 있었어요. 어르신, 오늘은 주사로 영양제를 놓아드릴게요. 컨디션이 좀 안 좋아 보이시거든요. 하지만 저는 멀쩡했습니다.
오히려 너무 정신이 맑아서 문제였을 뿐이에요. 주사는 싫어요. 약으로 주세요. 제가 거절하자 정간호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어르신, 이건 의료진의 판단이에요. 거부하실 수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위협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복도에서 송사무장도 기다리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지금은 피곤해서 내일로 미뤄주세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정간호사는 잠깐 망설이다가 그럼 내일 아침 일찍 오겠어요. 꼭 맞으셔야 해요라고 말하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의심의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날 밤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일 아침 주사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지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말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 정체를 완전히 눈치채기 전에 행동에 나서야 했어요. 넷째 날 새벽 3시, 저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다행히 야간 근무자는 1층 사무실에만 있는 것 같았고 복도는 조용했어요. 오늘 밤이야말로 지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낼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계단으로 조심스럽게 내려갔어요. 1층을 지나 지하로 향하는 문 앞에 선이 여전히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문이 완전히 잠겨 있지 않았어요. 살짝 열려 있었거든요. 아마 직원들이 자주 드나들다 보니 실수한 것 같았어요.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기계음도 들려왔습니다.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끼면서도 용기를 내어 문을 조금씩 열었어요. 계단을 따라 아래로 내려가니 긴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여러 개의 방들이 있었고 각 방마다 작은 유리창이 달려 있었어요. 첫 번째 방의 유리창으로 안을 들여다봤을 때 저는 너무나 충격적인 광경에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개의 침대가 놓여 있었는데 각 침대마다 사람이 누워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모두 각종 기계에 연결되어 있었고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더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그중 한 명이 며칠 전 사라진 김할아버지였어요. 그분은 눈을 감고 있었고 호흡기가 입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가슴에는 여러 개의 전극이 붙어 있었고 팔에는 링거가 연결되어 있었어요. 마치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 같았지만 여기는 병원이 아닌 실버타운 지하였거든요. 두 번째 방을 봤을 때 더욱 소름 끼쳤습니다. 이 할머니와 최 할아버지도 똑같은 상태로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어제 쓰러진 조 할아버지까지. 모두 의식불명 상태였지만 생명 유지 장치에 의해 생명만 연장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 방에서 더욱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한의사라는 55세 남자가 흰 가운을 입고 누군가의 배를 절개하고 있었습니다. 수술대 위에는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누워 있었는데 완전히 마취된 상태였어요. 그리고 한의사 옆에는 장기를 보관하는 듯한 아이스박스까지 있었습니다. 이번 신장은 상태가 좋네요. 간도 괜찮고. 한의사가 누군가와 통화하며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내일 새벽에 배송 가능합니다. 가격은 약속한 대로 하시고요. 저는 그 순간 무릎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곳에서는 장기 밀매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네 번째 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장브로커라는 45세 남자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무언가를 입력하고 있었어요. 모니터 화면에는 O형 간장, O형 신장, AB형 심장 등등 장기 목록과 가격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쇼핑몰에서 물건을 파는 것처럼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번 주 납품 예정은 신장 5개, 간 3개, 심장 2개. 장브로커가 전화로 누군가에게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재고는 충분해요. 실버타운에서 계속 공급되고 있으니까요. 재고라는 표현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사람을 재고라니. 5번째 방에서 가장 끔찍한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방은 마치 냉동창고 같았는데 벽면에 여러 개의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냉장고들 안에는 사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들이었어요. 이름표가 붙어 있었는데 며칠 전까지 함께 식사했던 분들의 이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현기증이 났어요. 이 실버타운은 노인들을 돌보는 곳이 아니라 장기를 적출해서 파는 끔찍한 도살장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매일 주는 약은 입주자들을 순하게 만들어서 저항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고 적당한 시점에 장기를 적출한 후 시체는 냉동 보관하는 거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최운전 기사와 다른 직원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내일 새벽 3시에 19 정도 처리장으로 운반해야 해. 트럭 준비했지? 네, 다 준비됐어요. 평소처럼 의료 폐기물로 위장해서 가면 되죠. 처리장이라는 말에 저는 더욱 소름이 돋았어요. 그때 갑자기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지하로 내려오고 있었어요. 저는 급히 숨을 곳을 찾아야 했지만 복도에는 숨을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계단 밑에 작은 공간이 있어서 그곳에 몸을 숨겼어요. 김 원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밤 작업은 어떻게 되고 있나? 한의사가 대답했어요. 3명 적출 완료했고 내일 아침에 2명 더 예정되어 있어요. 새로운 박할머니는 언제 처리하지? 아직 약 반응이 완전하지 않아서 며칠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저도 결국 그들의 다음 타겟이었던 거죠. 만약 계속 약을 거부하면 강제로 주사를 놓을 것이고 그러면 저도 지하의 수술대에 눕게 될 거였어요. 그 할머니 좀 이상해. 다른 입주자들보다 너무 또렷해. 정간호사의 목소리도 들려왔어요. 혹시 약을 안 먹는 건 아닐까요? 내일 아침에 강제로 주사 놓고 바로 수술실로 보내자. 더 기다리면 문제가 될 수도 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급히 그 자리를 벗어나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계단으로 가려면 그들 앞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다행히 그들이 다른 방으로 들어간 틈을 타서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갔어요. 제 방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4시였습니다. 온몸이 식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손도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진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이면 저도 그 지하실의 수술대에 누워 있을 거라는 것도 말이에요. 저는 그날 밤 한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탈출 계획을 세워야 했거든요. 하지만 이중으로 된 철제 정문, 창문의 철창, 그리고 사방을 감시하는 직원들을 어떻게 피해서 나갈 수 있을까요? 시간은 별로 없었고 선택의 여지도 많지 않았습니다. 5째 날 새벽 저는 어젯밤에 본 끔찍한 광경들을 떨쳐내려고 애써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지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악몽처럼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이 제게는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공포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새벽 5시쯤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다가 또 다른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건물 뒤편에 검은색 대형 승합차가 서 있었는데 그 차 옆으로 직원들이 하얀 천에 쌓인 긴 물체들을 운반하고 있었습니다. 개수를 세어보니 모두 7개였어요. 7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밤중에 어디론가 실려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최운전 기사가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고 있었고 송 사무장이 차 뒤쪽에서 뭔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실어야 해. 검문에 걸리면 곤란하니까. 송 사무장의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의료 폐기물 서류는 준비했지? 물론이죠. 완벽해요. 그들이 말하는 의료 폐기물이 바로 어젯밤에 지하에서 본 그 시체들이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사람을 의료 폐기물로 위장해서 처리한다니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이 또 있을까요? 그 검은 승합차야말로 직원들이 농담처럼 말하던 저승 가는 버스였던 거예요. 차가 출발하는 걸 보면서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칠 전까지 함께 식사하고 대화를 나누던 분들이 저렇게 차에 실려서 어딘가로 사라져 간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곧 저도 저 차에 실리게 될 거라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6시쯤 되자 평상시와 다른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의 움직임이 더 바빠졌고 복도에서 들리는 발소리도 많아졌습니다. 무언가 큰 일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 큰 일이 바로 저와 관련된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7시 정각 정간호사가 제 방 문을 두드렸어요. 어르신, 아침 주사 시간이에요. 평소보다 훨씬 밝고 활기찬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 숨겨진 사악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문 너머로 송 사무장의 기척도 느껴졌어요. 아마 제가 저항할 경우를 대비해서 대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잠깐만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외쳤어요. 화장실로 가서 문을 잠그고 급히 탈출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창문은 철창이 있어서 불가능하고 정문은 이중 잠금이라 카드키 없이는 열 수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갑자기 화장실 환풍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크기가 작아서 몸을 통과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변기 위에 올라서서 환풍구 나사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낡은 나사라서 손으로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너무 오래 계신데. 정간호사의 목소리가 점점 의심스러워지고 있었어요. 복통이 좀 심해서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저는 최대한 시간을 벌면서 환풍구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환풍구가 열리자 좁은 통로가 보였어요. 72세의 몸으로 과연 통과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머리부터 집어넣고 몸을 밀어 넣었어요. 옷이 걸리고 어깨가 끼었지만 필사적으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환풍구 안은 어둡고 먼지가 많아서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몇 미터 정도 기어가니 다른 환풍구가 보였어요. 아마 1층 어딘가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사를 풀고 밑을 내다보니 1층 휴게실이었어요. 조심스럽게 휴게실로 내려왔을 때는
온몸이 먼지투성이었어요. 그리고 제 방에서는 문 열어주세요. 응급 상황이에요. 라는 정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 제가 사라진 걸 발견할 텐데 그 전에 건물 밖으로 나가야 했어요. 정문은 여전히 카드키가 필요했지만 1층 뒤쪽에 비상구가 있었어요. 평소에는 잠겨 있었지만 비상벨이 울리면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벽에 있는 비상벨을 눌렀어요. 삐! 큰 소리와 함께 비상구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비상벨 소리 때문에 모든 직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송사무장의 외침이 들려왔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비상구로 뛰어나갔습니다. 7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공포가 저에게 놀라운 힘을 주었어요. 건물 밖으로 나오니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아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실버타운은 외딴 곳에 있어서 마을까지는 2km나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미 뒤에서 추격자들의 발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박할머니, 돌아오세요. 위험해요. 김 원장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계속 달렸습니다. 숲길을 따라 마을 쪽으로 향했어요. 가지에 옷이 걸리고 돌에 걸려 넘어질 뻔하기도 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어요. 그들이 차를 타고 추격해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길을 벗어나 숲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갔어요. 차로는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말이죠.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가시던 불이 다리를 긁었지만 상관없었어요. 1시간 정도 후 저는 마침내 마을 입구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옷도 찢어져서 거지 같은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살아났습니다. 그 끔찍한 실버타운에서 탈출에 성공한 거예요. 마을 초입에 있는 24시간 편의점을 발견했을 때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문명의 불빛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거든요. 편의점에 들어가서 점원에게 말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해 주세요. 실버타운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제 모습이 워낙 말이 안 되어서 점원은 처음에 믿지 않았어요. 할머니 혹시 어디서 오셨어요? 다치신 것 같은데. 저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이수사라는 43세 경찰이 편의점에 들어왔어요. 제 인생의 구원자가 나타난 순간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이수사를 만난 순간 저는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과연 이 모든 끔찍한 이야기를 누가 믿어줄까 하는 불안감도 엄습했습니다. 할머니 진정하세요. 차근차근 말씀해 보세요. 이수사는 43세답게 침착하고 신뢰감이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5일간의 경험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실버타운에서 사람들을 죽이고 장기를 빼내고 하지만 너무 황당한 이야기라서 저 스스로도 말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실버타운이요? 천국동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수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사실 저희도 그곳에 대해서 몇 차례 신고를 받긴 했는데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서. 그의 말을 듣고 저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저만 이상하게 생각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편의점 밖으로 검은색 승합차가 나타났어요. 바로 새벽에 봤던 그 저승가는 버스였습니다. 차에서 김 원장과 송 사무장이 내려오는 게 보였고 그
그들은 편의점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어요. 저기, 저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수사의 팔을 붙잡고 속상이었습니다. 할머니 뒤쪽으로 오세요. 이수사는 침착하게 저를 편의점 뒤편으로 이끌었어요. 하지만 김 원장은 이미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서 점원에게 뭔가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 70대 할머니 한 분 오지 않았나요? 저희 실버타운에서 실종됐거든요. 점원이 저희가 있는 뒤쪽을 가리키려는 순간 이수사가 재빨리 손짓으로 제지했어요. 모르겠는데요. 아무도 안 왔어요. 점원이 대답했지만 김 원장의 의심 어린 눈빛이 편의점 안을 훑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제 핏자국을 발견한 것 같았어요. 이상한데, 여기 핏자국이. 김 원장이 중얼거리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수사는 저를 더 깊숙한 창고 쪽으로 밀어넣으면서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조용히 신호를 보냈습니다. 아마 지원을 요청하는 것 같았어요. 박정순 할머니 어디 계세요? 가족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김 원장의 목소리가 친근하게 들렸지만 그 속에 숨겨진 위협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치매 증상이 있으셔서 길을 잃으실 수도 있거든요. 송 사무장도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서 곳곳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원장님, 여기 있었던 게 확실한 것 같은데요. 발자국도 보이고. 그들이 점점 창고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수사는 저에게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고 신호를 보냈어요. 그때 갑자기 편의점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수사가 호출한 지원 차량이 도착한 것 같았습니다. 김 원장과 송 사무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이상한데, 왜 경찰이? 김 원장이 당황하며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상황이 좀 복잡해졌어요. 경찰이 개입했어요. 김 원장의 전화 내용이 들렸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박 할머니를 찾긴 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뭔가 지시하는 것 같았는데 김 원장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경찰차에서 내린 경찰관 2명이 편의점으로 들어왔어요. 신고 들어와서 왔는데요. 무슨 일이신가요? 이수사가 나서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실종 신고 건으로 왔는데 이분들이 찾고 계신다고 하네요. 김 원장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저희 실버타운 입주자분이 실종되셔서요. 치매가 있으시거든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송 사무장은 아예 입을 다물고 있었고 자꾸 출입구 쪽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럼 실종 신고는 언제 하셨나요? 경찰관이 물어봤어요. 김 원장이 잠깐 당황했습니다. 그게 아직은 가족에게 먼저 연락하려고. 실종된 지 몇 시간 됐는데 신고를 안 하셨다고요? 경찰관의 질문이 날카로워졌어요. 바로 그 순간 저는 용기를 내서 창고에서 나왔습니다. 저예요. 저를 찾고 있는 거죠? 김 원장과 송 사무장이 저를 보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지만 동시에 경계심도 드러났어요. 할머니. 정말 걱정했어요. 어디 계셨어요? 저는 도망쳐 나온 거예요. 저는 경찰관들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 사람들이 사람을 죽여서 장기를 빼내고 있어요. 김 원장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할머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치매 증상이. 치매 아니에요.
제가 직접 봤어요. 지하에서 수술하고 시체를 차에 실어서 운반하는 것도. 저의 증언에 경찰관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이 수사도 할머니가 처음부터 일관되게 같은 얘기를 하고 계셨어요라고 증언했습니다. 김 원장이 급히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오해예요. 할머니가 착각하신 거예요. 저희는 합법적인 실버타운이고.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고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어요. 송 사무장은 아예 뒷걸음질치며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모두 서에 가서 정식으로 조사받으시죠. 경찰관이 말했을 때 송 사무장이 갑자기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편의점 주변에 경찰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금세 붙잡혔습니다. 김 원장도 체념한 듯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할머니 정말 용감하세요. 이 수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에요. 저희가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로소 진실을 밝힐 기회가 온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서로 가는 길, 저는 드디어 안전한 곳에 도착했다는 안도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예감도 들었어요. 김 원장과 송 사무장이 체포되긴 했지만 실버타운에는 아직 다른 공범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강경찰서장이라는 52세 남자가 저를 맞이했어요. 할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안전해요. 하지만 그의 첫 번째 질문이 의외였습니다. 혹시 가족분들께는 연락하셨나요? 많이 걱정하실 텐데요. 아직이요. 사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저는 망설였어요. 아들 박민수와 며느리 김영희가 이 모든 상황을 과연 믿어줄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게다가 그들이 저를 실버타운에 보낸 걸 자책할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 수사가 자세한 조서를 받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지하에서 본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저는 5일 전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사라지는 입주자들, 수상한 약물, 지하실의 끔찍한 광경들까지 모든 것을 말이에요. 말을 할수록 그 경험들이 더욱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김할아버지, 이할머니, 최할아버지. 모두 기계에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한의사라는 사람이 수술을 하고 있었고, 제 증언을 듣던 이 수사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혹시 그분들의 성함을 정확히 기억하세요? 김철수, 이영자, 최만수. 저는 기억나는 대로 말했어요. 이 수사가 컴퓨터로 뭔가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상한데요. 이분들 모두 최근에 사망신고가 접수됐어요. 자연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자연사라고요? 그분들은 분명히 살아계셨어요. 기계에 연결되어 있었지만 숨을 쉬고 계셨다고요. 이 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증언이 맞다면 이건 조직적인 범죄예요. 즉시 현장 검증에 들어가야 해요. 하지만 바로 그때 문제가 발생했어요. 강경찰서장이 조사실로 들어와서 이수사에게 말했습니다. 이수사, 실버타운 측에서 변호사를 대동하고 왔어요. 그리고 박정순 할머니의 의료 기록도 가져왔는데 치매 진단을 받으신 것 같네요. 치매요?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치매가 아니에요.
언제 그런 진단을 받았다는 거죠? 하지만 강경찰서장이 보여준 서류에는 분명히 제 이름으로 된 치매 진단서가 있었어요. 날짜는 실버타운 입주 전날이었고 담당 의사는 한의사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가짜예요. 저는 한의사를 만난 적도 없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항변했지만 서류상으로는 제가 중증 치매 환자였어요. 혹시 할머니께서 기억을 못하시는 건 아닌가요? 강경찰서장의 말에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바로 그때 실버타운 변호사가 조사실로 들어왔어요. 40대 중반의 남자였는데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천국동산 실버타운 법률 담당 변호사입니다. 저희 입주자분이 실종되어서 정말 걱정했는데 다행히 무사히 찾으셨네요. 변호사님, 하지만 할머니께서 심각한 주장을 하고 계세요. 이수사가 말했어요. 변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래서 의료진과 상의해서 치매 진단서를 가져왔어요. 안타깝게도 박정순 어르신은 중증 치매로 진단받으셨거든요. 거짓말이에요. 저는 멀쩡해요. 제가 소리쳤지만 변호사는 침착하게 계속 말했어요. 치매 환자분들은 종종 생생한 망상을 경험하시거든요. 특히 박해망상이 심한 편이세요. 그리고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입주 전 정신과 상담 기록이에요. 가족들이 어르신의 이상 행동 때문에 상담을 받으셨다고 되어 있네요. 그 서류에는 제가 사람들이 자신을 감시한다, 음식에 독을 탄다 등의 피해망상을 보인다고 적혀 있었어요. 모든 게 조작된 서류였지만 너무나 완벽했어요. 마치 몇 달 전부터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준비해 둔 것 같았습니다. 이 수사님, 제 말을 믿어주세요. 저는 이 수사에게 매달렸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일단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강경찰서장이 제안했어요. 만약 치매가 아니라면 모든 게 명확해질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들과 연결된 병원에 가면 또 다른 조작된 검사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걸 말이에요. 바로 그 순간 조사실 문이 열리며 최 기자라는 38세 여성이 들어왔어요. 실버타운 의혹 사건 취재하러 왔는데요. 그녀의 등장에 변호사의 표정이 급작스럽게 변했어요. 기자는 왜 여기 있는 거죠? 최 기자는 저를 보더니 반가워했어요. 혹시 박정순 할머니세요? 제가 찾고 있던 분이에요. 그녀가 스마트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할머니 아들분께서 저한테 연락 주셨어요. 어머님이 실버타운에서 이상한 일을 겪고 계신다고요. 민수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들이 어떻게 이 상황을 알았을까요? 최 기자가 설명했습니다. 아들분이 어머님께서 마지막에 남기신 쪽지를 발견하셨대요.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실버타운을 조사해달라는 내용이었다고요. 그제야 기억났어요. 탈출하기 전날 밤에 혹시나 해서 써놓은 쪽지였습니다. 아들이 그걸 발견하고 기자에게 연락한 거였네요. 최 기자님,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치매가 아니에요. 변호사가 급히 끼어들었어요. 기자님, 이건 의료진 진단으로 확인된 치매 환자의 망상이에요. 하지만 최 기자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변호사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 대응하시는 거죠?
마치 미리 준비하고 계셨던 것처럼요. 그 순간 저는 희망을 보았어요. 드디어 저를 믿어줄 사람이 나타난 거였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발견할 기회도 생긴 것 같았어요. 최 기자의 등장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녀는 노련한 탐사보도 기자답게 날카로운 질문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님, 치매 진단을 내린 한의사는 정식 의사 면허가 있나요? 변호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건 당연히. 하지만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최 기자가 이미 조사해온 자료를 꺼냈거든요. 한의사라는 사람은 3년 전에 의료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정식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죠? 이수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럼 이 진단서는 위조 문서라는 뜻인가요? 변호사는 당황하며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실수였을 것이고. 하지만 이미 신뢰성은 바닥에 떨어졌어요. 할머니, 정확히 지하에서 뭘 보셨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최 기자가 녹음기를 켜며 말했어요. 저는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기계에 연결된 사람들, 장기 적출 수술, 냉동실의 시체들까지 모든 것을 말이에요. 그때 갑자기 강경찰서장이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뭐? 실버타운에서 화재가 났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화재요? 설마 증거를 인멸하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즉시 현장으로 가야겠어요. 이 수사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하지만 변호사가 막았습니다. 잠깐만요. 치매 환자의 증언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을 수는 없어요. 최 기자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그럼 화재 진압 명목으로 들어가면 되죠. 소방차와 경찰차를 타고 실버타운에 도착했을 때 건물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불길은 크지 않았는데 연기만 엄청 많이 나고 있었거든요. 일부러 연기를 많이 만들어서 진입을 방해하는 것 같아요. 이 수사가 말했어요. 소방대원들이 건물로 들어갈 때 저도 함께 따라갔어요. 할머니 위험해요. 이 수사가 만류했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제가 길을 알아야 지하로 갈 수 있어요. 최 기자도 카메라를 들고 따라왔어요. 1층은 별다른 피해가 없었지만 지하로 내려가는 문이 완전히 잠겨 있었어요. 소방 도끼로 문을 부수고 들어갔는데 지하는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모든 장비들이 부서져 있었고 서류들은 태워져서 재가 되어 있었어요. 여기가 제가 말한 그 방이에요. 저는 첫 번째 방을 가리켰어요. 하지만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도 의료기기도 모든 게 사라졌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방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상해요.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하지만 네 번째 방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어요. 급히 정리하다가 놓쳐버린 듯 구석에 혈흔이 남아 있었고 수술용 메스 하나가 떨어져 있었거든요. 이거예요. 이걸로 수술했어요. 소방대원이 그 메스를 증거봉투에 넣었어요. 다섯 번째 냉동실 방에서도 흔적을 발견했어요. 냉동고는 옮겼지만 바닥에 냉동액이 새어나온 자국이 남아 있었고 벽에는 시체 보관함의 흔적이 선명했어요. 할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이 수사가 말했어요. 최 기자가 카메라로 모든 증거들을 촬영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하에 숨어있던 이묘 양사가 나타났어요. 저기요. 저는 몰랐어요. 강제로 시킨 거예요. 이묘 양사는 28세의 젊은 여성이었는데 완전히 겁에 질려 있었어요. 원장님이 입 다물고 있으면 돈을 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사람 죽이는 줄 몰랐어요. 그녀의 증언으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지하에서 수술하는 거 맞아요. 그리고 장기를 냉동해서 어디론가 보내는 것도 맞고요. 하지만 저는 청소만 했다고요. 이묘 양사의 고백에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어요. 제가 말한 것이 모두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실버타운 의혹이 대서특필됐어요. 충격. 고급 실버타운에 숨겨진 진실 노인들을 장기 공장으로 이용한 악마들 같은 제목들이 나왔습니다. 최 기자의 취재가 빛을 발한 거였어요. 하지만 아직 핵심 인물들은 도망친 상태였어요. 김 원장은 구속됐지만 한의사와 장브로커는 종적을 감췄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할머니. 이 수사가 말했어요. 진짜 큰 물고기들을 잡아야 해요. 사건이 언론에 공개된 후 3일째, 저는 상상도 못했던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마주하게 되었어요. 단순히 한 실버타운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조직 범죄였다는 사실이 밝혀지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오검사라는 48세 남자가 사건을 맡게 되었어요. 그는 조직 범죄 전담 검사였는데 첫 만남에서부터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이 사건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전국에 비슷한 시설이 최소 10곳은 더 있을 것 같아요. 10곳이요? 저는 경악했어요. 그럼 저처럼 속아서 들어간 노인들이 수백 명은 될 거라는 뜻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배후에 거대한 조직이 있는 것 같아요. 단순한 장기 밀매가 아니라 국제적인 네트워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백투자자라는 60세 남자에 대한 정보가 들어왔어요. 그는 실버타운에 투자한 사람이었는데 알고 보니 여러 의료 관련 사업을 하는 거대한 뒤에 있는 실력자였어요. 이 사람이 핵심 인물 같아요. 오검사가 그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얼굴이 익숙한데요. 저는 그 사진을 보고 놀랐어요. 실버타운에서 김 원장과 대화하는 걸 본 적이 있었거든요. 아, 이 사람 봤어요. 둘째 날에 김 원장과 만나서 뭔가 이야기하던 사람이에요. 제 증언으로 백투자자와 실버타운의 연결고리가 확인됐어요. 오검사는 즉시 그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중요한 단서를 얻었어요. 하지만 이분은 워낙 교묘한 사람이라 잡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문희연이라는 58세 지역구 국회의원도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는 실버타운 설립 허가를 도와주고 관련 법안도 유리하게 만들어준 대가로 거액의 로비를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치인까지 연루되어 있다니.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30년간 몸담았던 정치계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할머니, 이건 정말 큰 사건이 될 것 같아요. 최 기자가 말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제게 협박 전화가 걸려왔어요. 박정순 할머니죠. 그만 입 다물고 조용히 지내세요. 안 그러면 가족들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목소리를 변조한 것 같았지만 위협적인 뉘앙스가 분명했어요.
저는 즉시 이수사에게 신고했어요. 할머니, 이제 경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상대방이 다급해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날부터 저는 24시간 경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72세의 나이에 경호를 받다니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아들 박민수와 며느리 김영희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저를 적극 지지해주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민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괜찮다, 아들아. 누가 알았겠니? 손자 박지우는 대학생답게 인터넷으로 여론을 만드는 일을 도와줬어요. 할머니, SNS에서 할머니 응원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젊은이들이 저를 용감한 할머니라고 부르며 지지해준다는 게 신기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외의 방해도 있었어요. 도시의원이라는 48세 시의원이 언론에 나와서 제 신빙성의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의 증언을 그대로 믿을 수 있나요? 그의 발언이 뉴스에 나가면서 여론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정신 감정을 받으셨어요. 오검사가 제안했어요. 공신력 있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서 치매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동의했어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거든요. 서울대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저는 치매가 전혀 아니었어요. 오히려 같은 연령대에 비해 인지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정신적으로 완전히 건강하십니다. 담당 교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결과가 발표되자 여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할머니가 옳았다, 진짜 영웅이다 같은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다른 실버타운들에서도 비슷한 의혹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 큰 변화가 시작될 것 같아요. 최 기자가 말했어요. 전국 실버타운 전수조사가 시작됐고 관련 법안도 강화될 예정이에요. 저는 뿌듯하면서도 두려웠어요. 과연 모든 진실을 발견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전국적인 수사가 시작된 지 일주일 후 놀라운 소식들이 연이어 들려왔어요. 제가 하나의 실버타운에서 발견한 진실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상상도 못했던 규모의 범죄 조직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강 경찰서장이 직접 와서 브리핑을 해줬어요. 할머니 덕분에 대구, 부산, 광주에서도 비슷한 시설 3곳을 적발했어요. 그리고 서울에도 2곳이 더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고요. 총 6곳의 불법 실버타운이 한꺼번에 수사망에 걸린 거였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피해 규모였어요.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200여 명입니다. 그리고 실종자 중 상당수가 이들 시설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200명이라니. 저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진실이 밝혀지다니 믿어지지 않았어요. UPD라는 33세 방송국 PD가 저를 찾아왔어요. 할머니,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어요. 이 사건의 전말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해요. 저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더 많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면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촬영 과정에서 더욱 끔찍한 진실들이 밝혀졌어요. 부산의 한 시설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의 각막을 적출한 흔적이 발견됐고, 대구에서는 뇌사 판정도 받지 않은 환자에게서 심장을 적출한 증거가 나왔어요. 이건 살인이에요, 살인. 저는 분노로 떨렸어요.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인물이 자수해 왔어요. 바로 최운전 기사였어요. 그는 저승 가는 버스 운전기사였는데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하고 나타난 거였습니다.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제가 다 말할게요. 최운전 기사의 증언은 결정적이었어요. 저는 2년간 일했는데 운반한 시체가 대략 309 정도 될 거예요. 처음에는 자연사한 분들이라고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 멀쩡한 분들을 약으로 재우고 수술하는 거더라고요. 그의 증언으로 처리장의 위치도 밝혀졌어요. 외곽에 있는 폐기물 처리 업체였는데 겉으로는 의료 폐기물을 처리하는 곳이었지만 실제로는 시체를 소각하는 곳이었어요. 경찰이 급습했을 때는 이미 대부분의 증거가 소각된 후였지만 그래도 몇 가지 흔적은 찾을 수 있었어요. 며칠 후 노 전 원장이라는 65세 남자도 체포됐어요. 그는 천국동산 실버타운의 전임 원장이었는데 이 시스템을 처음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돈벌이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점점 규모가 커지고 노 전 원장의 자백으로 조직의 전체 구조가 드러났어요. 실버타운 장기 적출 국내외 판매 시체 소각의 완벽한 시스템이었어요. 그리고 정치인, 의료인, 사업가들이 모두 연루된 거대한 범죄 조직이었던 거예요. 가장 놀라운 건 해외 수출이었어요. 신장 하나에 1억, 간 하나에 2억, 심장은 5억까지 받았어요. 주로 중동과 동남아시아로 수출했고요. 장브로커의 자백에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어요. 사람의 장기를 수출품처럼 팔았다니. 이묘 양사도 결국 전면 자백했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냥 의료 보조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진실을 알고도 무서워서 못 나왔어요. 그녀의 증언으로 내부 상황이 더욱 자세히 밝혀졌어요. 할머니가 탈출한 다음 날 원장님이 완전히 미쳐 있었어요. 모든 증거를 없애라, 시설을 폐쇄하라고 소리 지르면서요. 그래서 급히 지하시설을 철거하고 화재까지 낸 거예요. 이묘 양사의 증언으로 화재의 진실도 밝혀졌어요. 전국적인 수사 결과 총 15명의 주요 인물들이 검거됐어요. 의사, 간호사, 브로커, 운전기사부터 시작해서 정치인, 사업가까지 모두 포함된 거대한 조직이었어요. 할머니 한 분의 용기가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어요. 오 검사가 말했어요. 하지만 아직 한의사와 장브로커는 해외로 도피한 상태였어요. 국제공 조수사를 통해 반드시 잡을 겁니다. 강경찰서장이 다짐했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도 핵심 조직은 모두 해체된 상태였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썼어요. 5일간의 지옥 같은 경험이 이렇게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줄 몰랐다. 무서웠지만 정의가 승리하는 걸 보니 보람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대규모 검거 작전이 성공한 지 2주 후 악의 조직이 하나씩 무너지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욱 많은 진실들이 드러났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건 김 원장이었어요. 구속된 지 일주일 만에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요. 제가 다 말할게요. 그의 자백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실버타운을 제대로 운영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적자가 계속 나니까 노 전 원장이 제안했어요. 어차피 죽을 사람들인데 좀 더 유용하게 쓰자고요. 김 원장의 말을 들으며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한 달에 10명 정도씩 처리했어요. 가족들과 연락이 끊긴 분들, 치매가 심한 분들 위주로.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만한 분들만 골라서요.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였던 거예요. 저 역시 그런 기준에 맞춰 선택된 거였고요. 백 투자자도 결국 태국에서 체포됐어요. 국제공 조수사 덕분이었는데 그가 현지에서 비슷한 사업을 확장하려다 발각된 거였습니다. 한국은 이제 위험하니까 동남아시아로 사업을 옮기려고 했어요. 그의 자백이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노인 인구가 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의 장기는 부족하고 비즈니스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의 생명을 비즈니스로 생각하는 그의 말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문희연도 국정감사에서 모든 것이 폭로되며 의원직을 사퇴할 수밖에 없었어요. 실버타운 설립 허가를 도와준 대가로 5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의 자백에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어요. 돈이 필요했어요. 선거 비용도 많이 들고. 설마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변명으로 들렸어요. 정치인이라면 자신이 허가해준 시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도시의원도 결국 구속됐어요. 그가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려 했던 이유도 밝혀졌습니다. 백 투자자로부터 매월 1천만 원씩 받았어요. 대가로 관련 민원을 무마하고 언론을 조작하는 일을 했고요. 부패의 고리가 얼마나 넓고 깊은지 알 수 있었어요. 한편 피해자 가족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어요. 제 아버지가 실종됐을 때 경찰에 신고했는데 아무도 제대로 찾으려 하지 않았어요. 한 중년 남성이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제 와서 시체도 찾을 수 없다니. 집단 소송도 시작됐어요. 피해자 가족 150여 명이 참여한 대규모 소송이었습니다. 단순한 손해배상이 아니라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대리인 변호사가 말했어요. 정청소 팀장과 송 사무장도 차례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저는 단순히 청소 관리만 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청소 팀장이 변명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공범으로서 충분한 인식이 있었다는 판결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한 의사도 드디어 체포됐어요. 필리핀에 숨어 있다가 현지 경찰과의 공조로 잡힌 거였어요. 제가 메인 닥터였어요. 2년간 약 500건의 수술을 했습니다. 그의 자백에 모든 사람이 경악했어요. 처음에는 뇌사 환자들만 했어요. 하지만 점점 기준이 느슨해지더라고요. 나중에는 의식이 있는 환자들도.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너무 끔찍해서 말할 수 없었던 거죠. 장브로커는 아직 중국에 숨어 있지만 중국 공안과의 협조로 곧 체포될 예정이에요. 국제적인 장기밀매 네트워크의 핵심 인물이라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드시 잡을 겁니다. 오 검사가 다짐했어요. 그 과정에서 더욱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런 불법 시설이 전국에 20곳이 넘는다는 거였어요. 할머니가 발견한 건 빙산의 일각이었어요. 실제로는 훨씬 더 큰 조직이었습니다. 강경찰서장의 말에 저는 아찔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수천 명의 노인들이 희생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제라도 막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날 밤 텔레비전 뉴스에서 전국 불법 실버타운 일당 전원 검거라는 소식이 나왔어요. 마침내 모든 악의 조직이 무너진 거였습니다. 2개월간의 긴 수사 끝에 이룬 성과였어요. 모든 범인들이 검거되고 재판이 시작되면서 저는 이 사건이 가져온 엄청난 변화들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밝힌 대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변화는 전국적인 실버타운 개혁이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실버타운 투명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고 모든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됐습니다. 박정순 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노인복지시설 전체를 개혁하겠습니다. 복지부 장관의 발표였어요. 새로운 법안도 통과됐어요. 노인복지시설 투명성 확보법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시설에 CCTV 의무 설치, 외부 감시위원회 구성, 입주자 가족 방문권 보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법까지 바뀌었어요. 국회의원들이 감사 인사를 전해왔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힘든 시간들이 이어졌어요. 언론의 과도한 관심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진 거였어요. 용감한 할머니, 국민 영웅 같은 칭찬을 받는 건 고마웠지만 하루 종일 기자들과 방송사 직원들이 찾아오는 바람에 쉴 수가 없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트라우마였어요. 밤만 되면 지하실에서 본 그 끔찍한 광경들이 떠올랐고 기계음 같은 소리만 들려도 온몸이 떨렸어요. 할머니, 상담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의사의 권유로 정신과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아들 박민수와 며느리 김영희는 저를 실버타운에 보낸 것을 평생 자책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서. 민수는 며칠간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괜찮다, 아들아. 누가 그런 일이 있을 줄 알았겠니? 손자 박지우는 대학에서 할머니로 유명해졌어요. 지우야 할머니가 바로 그 할머니야. 친구들이 신기해했지만 지우는 부담스러워했어요. 할머니, 저 때문에 힘드시는 건 아니죠? 착한 손자가 걱정해주니 고마웠어요. 재판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800여 명에 달했고 금전적 피해는 수백억 원 규모였어요. 이 정도 규모의 조직 범죄는 처음입니다. 판사도 놀라워했어요. 김 원장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피고인의 범행은 인간으로서 저질러서는 안 될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판사의 선고 이유였어요. 한의사와 장브로커도 각각 30년, 25년의 중형을 받았습니다. 정치인들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어요. 문의원은 5년, 도시의원은 3년이었습니다. 정치인으로서의 도덕적 책임을 외면한 중대한 범죄라고 했지만 직접 살인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량이 줄어든 거였어요. 백투자자는 20년형을 선고받았어요. 단순한 투자가가 아니라 범죄 조직의 핵심 인물이라는 판결이었습니다. 그의 전 재산은 피해자 보상금으로 몰수됐어요. 재판 과정에서 제가 증인으로 법정에 서야 했어요. 박정순 씨, 실버타운에서 직접 목격한 바를 말씀해 주세요. 검사의 질문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어요. 다시 한번 그 끔찍한 기억들을 떠올려야 했거든요. 지하실에서 김할아버지가 기계에 연결된 채 누워 계셨어요. 숨은 쉬고 계셨지만 의식이 없었습니다. 제 증언을 들으며 방청석의 피해자 가족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눈물을 참기 어려웠습니다. 변호인들은 제 나이와 기억력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정신 감정 결과와 일관된 증언으로 모든 의혹이 해소됐어요. 박정순 씨는 72세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우 정확하고 구체적인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법정 심리학자의 의견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피해자, 가족들의 감사 인사였어요. 할머니 덕분에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었어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영원히 진실을 모를 뻔했어요. 같은 말들을 들으며 저도 위안이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은 아팠어요. 제가 더 일찍 탈출했다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자책감 때문이었어요. 할머니,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할머니가 최선을 다한 거예요. 상담사가 위로해줬지만 쉽게 잊혀지지 않았어요. 사건이 마무리된 지 6개월이 지나면서 저는 진정한 변화의 시작을 목격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변화는 전국 실버타운의 운영 방식이었어요. 새로 제정된 법에 따라 모든 시설에 24시간 CCTV가 설치됐고 외부 감시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이제는 투명하게 운영할 수밖에 없어요. 한 실버타운 원장이 말했어요. 더욱 의미 있는 변화는 가족들의 인식 전환이었어요. 예전에는 실버타운에 보내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관심을 갖는 가족들이 늘어났어요. 부모님을 모시는 건 시설이 아니라 자식의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어느 중년 남성의 말이었어요. 저 역시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정부에서 노인권익보위원회 명예위원장을 제안했거든요. 할머니 같은 분이 계셔야 진짜 변화가 가능해요. 복지부 장관의 말에 저는 수락했어요. 72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다니 저도 놀라웠어요. 첫 번째 활동으로 전국 실버타운 순회 방문을 했어요. 제가 직접 가서 시설을 점검하고 입주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였어요. 할머니가 오신다니까 모든 직원들이 긴장하고 있어요. 한 시설 관계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방문할 때마다 놀라운 변화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입주자들을 대하는 직원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고 시설도 훨씬 깨끗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어요. 박정순 할머니 효과라고 부를 만큼 변화가 컸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부산의 한 실버타운이었어요. 그곳 원장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사건 이후로 저희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정말로 어르신들을 가족처럼 모시고 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감동했어요. 더욱 의미 있었던 건 젊은 세대의 변화였어요. 손자 박지우를 비롯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노인 인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우리도 달라졌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됐어요. 대학생들이 중심이 된 노인 인권 지킴이 단체도 생겨났어요. 이들은 정기적으로 실버타운을 방문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활동을 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니 정말 고마워요. 어느 할아버지의 말씀이었어요. 언론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노인 관련 뉴스가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정기적으로 실버타운 점검 결과를 보도하고 노인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최 기자는 이제 노인 전문 기자가 되어서
지속적으로 관련 기사를 쓰고 있어요. 정치권의 변화도 놀라웠어요. 노인복지 예산이 대폭 증액됐고 관련 법안들이 계속 강화되고 있어요. 박정순 할머니가 보여준 용기가 정치권에도 큰 자극이 됐어요. 한 국회의원이 말했어요. 국제적인 관심도 계속되고 있어요. 유엔에서 제 사례를 노인인권보 모범 사례로 선정했고 여러 나라에서 벤치마킹하려고 방문단을 보내오고 있어요. 한국의 박정순 할머니 사건을 배우고 싶어요. 일본의 한 사회복지 전문가가 말했어요. 가장 보람 있었던 건 제가 구한 생명들이었어요. 전국적인 수사로 20여 곳의 불법 시설이 적발됐고 약 100명의 어르신들이 구조됐어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희 아버지도 위험했을 거예요. 한 가족이 감사 인사를 전해왔어요. 이묘 양사도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그녀는 이제 정식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고 노인 인권 보호 활동에 앞장서고 있어요. 할머니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정말로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최운전 기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형을 마치고 나온 후 노인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속죄하고 있어요. 제가 저지른 죄는 평생 갚아도 모자랄 거예요. 하지만 남은 인생은 보상에 쓰겠어요. 제 가족들도 많이 변했어요. 아들 박민수는 병원에서 노인 환자들을 더욱 세심하게 돌보게 됐고 며느리 김영희는 간호사로서 노인 간병에 더 관심을 갖게 됐어요. 어머니 덕분에 저희도 성장했어요.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예전에 있었던 천국동산 실버타운 자리를 다시 방문해 봤어요. 그곳은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정말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시설로 새롭게 단장되어 있었고 밝고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새로 부임한 원장이 저에게 말했어요. 이제는 정말로 어르신들의 천국이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겪었던 지옥 같은 경험이 진짜 천국을 만드는데 도움이 된 거였으니까요.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아 다시 그 끔찍한 탈출의 날과 같은 3월이 왔고 저는 지난 1년간의 변화를 돌아보며 깊은 감회에 젖어 있었어요.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저는 손자 박지우와 함께 예전 천국동산 실버타운 자리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이제 새희망 어르신 복지센터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 있었어요. 건물 앞에는 작은 동상 하나가 세워져 있었는데 그 밑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모든 어르신이 존중받는 세상을 위하여 마이너스 박정순 할머니의 용기를 기리며. 그 동상을 보면서 저는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1년 전 이맘때 저는 이곳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탈출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희망의 상징이 되어 있다니 정말 감개무량했습니다. 지우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정말 많은 게 바뀌었어요. 제 친구들도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 할머니들을 더 잘 모시게 됐다고 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새희망 복지센터 안으로 들어가니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밝은 조명, 따뜻한 색감, 그리고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환한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직원들도 진심으로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새로 부임한 이 원장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반갑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이곳이 진짜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는 시설 곳곳을 안내해주며 달라진 점들을 설명해 줬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지하층이었어요. 예전에 그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던 그곳은 이제 밝은 문화센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운동도 하고 취미 활동도 하고 가족들과 만남의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목격하셨던 그 방들은 모두 철거하고 완전히 새로 만들었어요. 이 원장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 공간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통받았을까 하는 안타까움과 이제는 희망의 공간이 되었다는 안도감이 교차했거든요. 오후에는 전국의 노인복지시설 관계자들이 참석한 세미나가 열렸어요. 박정순 할머니 사건 1주년 기념 세미나라는 이름으로 지난 1년간의 변화와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1년 전 박정순 할머니의 용기 있는 고발로 전국 실버타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복지부 차관의 인사말로 세미나가 시작됐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지금부터예요. 세미나에서 발표된 자료들을 보니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전국 실버타운의 만족도가 90% 이상으로 올랐고 불법행위 신고 건수는 90% 이상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르신들을 대하는 사회 전체의 인식이 크게 개선됐다는 조사 결과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경각심을 갖게 하는 내용도 있었어요. 아직도 일부 시설에서는 미흡한 부분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가 필요합니다. 감사원 관계자의 말이었어요. 제가 마지막 순서로 짧은 소감을 말하게 되었어요. 마이크 앞에 서서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니 1년 전 그 무서운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경험이 만들어낸 변화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찼어요.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운이 좋아서 살아나온 평범한 할머니일 뿐이에요. 저는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가 겪은 끔찍한 경험이 이렇게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보면서 한 사람의 목소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제발 기억해 주세요. 어르신들은 단순히 돌봄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평생을 살아오신 지혜로운 분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서게 될 거라는 것도요. 제 말을 들으며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박수를 들으며 1년 전 그 절망적인 순간을 떠올렸어요. 그때는 살아날 수 있을지도 몰랐는데 이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다니 정말 감개무량했어요. 세미나가 끝난 후 한 젊은 사회복지사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 덕분에 이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할머니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요. 그런 말을 들으니 정말 보람이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1년간의 여정을 돌아봤습니다. 무서웠던 5일간의 실버타운 생활, 목숨을 건 탈출, 믿어지지 않았던 진실 폭로, 그리고 이어진 전국적인 변화까지. 마치 영화 같은 일들이었지만 모두 현실이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변화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이었어요. 할머니,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부탁했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럴 생각이에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72년을 살면서 가장 무서웠던 경험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의미 있는 일이기도 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은 이 변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데 쓰고 싶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어요.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을 더욱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혹시 이상한 일을 목격하게 되면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용기가 또 다른 비극을 막을 수 있을 테니까요. 겉보기에 화려하고 완벽해 보이는 곳일수록 더욱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합니다. 진정한 복지는 시설의 화려함이 아니라 사람의 따뜻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약해 보인다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1년간의 고난 끝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가장 소중한 메시지입니다.